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책사냥꾼입니다. 오늘도 지구의 비밀을 계속 읽을 건데요. 뒤에 이거를 한번 같이 보고 싶어서 같이 보도록 하죠. 과학이 어렵다고요? 천만에요. 똑똑이와 함께 쉽고 재미있는 과학의 세계로 가볼까요? 지구, 우리 몸, 동식물, 환경, 우주의 비밀이 술술 풀리지요. 우와, 나도 읽어야지. 외계인이 선망하고 있네. 재미있게 읽다 보면 과학에는 척척 박사가 되지요. 과학적인 사고력도 길러진답니다. 삼성 출판사 과학 만화. 그러면 지난번에 읽었던 곳까지. 지구의 물은 얼마나 될까? 와, 바다는 끝이 없다더니 정말 넓구나. 얼마나 깊길래 저렇게 검푸를까? 철석. 바닷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 웬 뚱딴지 같은 질문? 바닷물을 퍼내려면 몇 년쯤 걸릴 거라고 생각해? 너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 아니? 정말 뚱딴지 같은 질문이죠. 돌 던져 한강 메우기라는 말은 이런 말도 있었나? 응?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거라는 뜻이냐? 한강 메우기도 힘든데 바닷물을 퍼내? 투덜투덜. 제발 아무 말 말고 경치나 감상해라. 화가 났죠? 그래도 궁금한데? 과학자들은 벌써 그것을 연구했단다. 엉뚱한 사람은 똑똑이뿐만이 아니었던 모양이구나. 그 아버지가 나타나니까 아라가 그 표정 관리를 하죠. 음, 그 엉뚱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똑똑이도 약간 저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입맛을 다시는 표정을 짓네요. 지구 위를 덮고 있는 물은 약 14억 킬로미터 제곱. 이것을 무게로 따지면 14 곱하기 1,000,000,000,000,000,000,000,000 톤이나 되는 엄청난 양이지. 이른바 140경톤이란다. 와, 뭐가 그렇게 많냐? 그중 2%만 육지의 물이고 나머지는 모두 바닷물이란다. 여보, 똑똑아. 엄마가 부르죠. 빨리 와봐요. 여기에 개가 있어요. 하하, 엄마가 큰 발견을 했구나. 개는 나중에 잡고 바다 얘기나 들어보세요, 엄마. 똑똑이가 엄마한테 신나가지고 얘기 얘기 재밌게 듣고 있다고 말하고 싶나봐요. 부피 14억 킬로미터 제곱에 바닷물은 10리터짜리 그릇으로 혼자서 쉬지 않고 24시간 동안 매일 퍼낸다면 약 2조 년이나 걸려야 할 양이다. 우와, 2조 년이래. 꽤. 다 기절했죠. 지구의 물 중 2%를 차지하는 육지의 물에는 빗물, 시냇물, 강물, 호수의 북극과 남극의 얼음, 지하수 그리고 각종 생물이 체내에 가지고 있는 물, 모든 민물고기의 몸속에 있는 물까지 포함됩니다. 표현이 조금 괴상하죠. 그걸 다 재봤을 리는 없고 조물주가 아니라면. 아무튼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육지 위에 있는 모든 동식물은 땅속이나 땅 위에 있는 물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인류가 하루에 섭취하는 물의 양은 150억 리터에 이른다고 하니 물은 생명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임에 틀림없습니다. 북극에서 점프를 하고 있죠. 또 농부도 있고 소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위에서 비가 오고 있고 약간 전통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상징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농사 짓는 사람들, 그리고 잡아먹는 물고기, 민물고기, 그리고 고마운 비, 뭐 이런. 네, 뭐 이야기가 길어지면 재미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바닷물은 왜 짤까? 촥촥. 그만 어푸어푸. 다 신났죠? 신나서 똑똑이 괴롭히기 하고 있죠. 잠깐. 왜? 짜다. 바닷물 짠 줄 이제 알았냐?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짠 줄은 몰랐어. 다들 경험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짜요.
그런데 바닷물은 왜 짜지? 옛날 바다에 빠진 도깨비의 맷돌에서 계속 소금이 나와서 짜다는 거 몰라? 예, 지금도 그 맷돌에서는 계속해서 소금이 나오고 있대. 여기 보시면 갈매기가 엄청 한심한 표정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엉터리. 바닷물 분석해보면 염소,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등 60여 종 이상의 원소가 포함되어 있고 미생물의 번식에 필요한 인산염, 질산염, 규산염,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무기염류가 있어서 짜단다. 미생물의 번식에 필요한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것 같네요. 그 외에도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와 같은 공기 중의 기체도 바닷물에 녹아있다. 물고기들은 이걸 공기를 이런 공기를 기체를 흡입한다고 하죠. 아닌가? 잘 모르겠네. 어쨌든 움직이려면 산소가 필요할 텐데. 바닷물 속에 소금이 많이 녹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그건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남아있는 수수께끼란다. 그렇네요. 육지에도 소금이 있긴 한데 바다에 훨씬 많죠.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에서 육지의 염분을 소금기를 녹여 바다로 운반하게 되고 바닷속의 염분은 조금씩 농도가 짙어졌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겠지.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그 엄청난 소금의 양을 다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그것이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지. 이 하얀색으로 짠 물을 잘 표현했죠. 소금물을. 그거 아세요? 똑똑이 별명이 소금이래요. 똑똑이가 소금이라니. 굉장히 짠 구두쇠거든요. 염분이 들어있는 바닷물을 염수라고 하고, 그리고 소금기가 없는 육지의 물을 민물 또는 담수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소금은 바닷물, 염호, 염천, 암염층에서 얻는데 바닷물에는 약 3에서 3.5% 정도의 소금이 녹아 있습니다. 지중해나 홍해처럼 육지로 둘러싸인 바다는 태양보다 더 많은 염분을 지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해는 1000km 제곱밖에 안 되는 면적에 120억 톤에 가까운 염분을 가지고 있어서 물고기가 살 수 없답니다. 다음, 밀물과 썰물은 왜 규칙적인 운동을 할까? 사랑에 빠졌죠. 콧물도 흘리고. 야, 바닷가의 묘령의 미녀 오잉. 조개 잡고 있죠. 조개를 줍고 있구나. 뿅. 침 흘리고 가고 있죠. 요놈 봐라. 입을 딱 다물더니 열 생각을 안 하네. 아니, 나한테로 오잖아. 신났죠. 너 소풍 왔니? 아니요, 자연 탐사하러 왔어요. 화끈. 얘네들 보세요. 한심하대요. 맨날 한심해하네. 나는 해양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야. 와, 여대생 누나. 어머. 똑똑이 눈에 뭐라고 쌍꺼풀이 아니 속눈썹이 생겼죠. 여성화 됐어요 순간.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바닷물이 빠졌다 들어오는 썰물과 밀물은 바람 때문에 생기나요? 그렇지 않아. 그건 다리 끌어당기는 힘 때문이야. 자기 주변이 빨간 선으로 하이라이트 되고 있죠.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듯이 달도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거든. 인력은 두 물체 사이가 가까울수록 크다는 건 이미 알고 있을 거다. 인력. 따라서 달을 향하고 있는 곳은 인력이 크고 그 반대쪽은 인력이 작겠지. 바닷물은 달의 인력이 큰 쪽으로 부풀어 오르는데 이때 밀물이 생기게 되는 거지.
또 지구상에서 달과 정반대 쪽에서도 밀물이 생기는데 이건 달의 인력이 작기 때문에 달에게 이끌리지 않고 바닷물이 남겨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구에서 달을 향하고 있는 쪽과 반대쪽에선 밀물이 생기고 똑똑이가 너무 좋아하고 있죠. 게다가 무지갯빛으로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바다는 양쪽으로 물이 딸려 나가기 때문에 바닷물이 줄어 썰물이 되는 거군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차가 심하고 동해안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런가요? 장소에 따라 밀물과 썰물의 차가 다르단다. 해안선이 길게 똑바로 뻗쳐 있는 곳에서는 밀물때는 물이 멀리 퍼져나가니까 바닷물 높이가 그다지 높아지지 않겠지. 그러나 해안선이 좁은 만에서는 물이 널리 퍼지지 못하기 때문에 바닷물 높이가 높아진단다. 와, 바닷물이 밀려온다. 저기 밀물이구나. 와, 멋지다. 다다다. 다리가 미끄러지면서 뭐지? 손에 닿았어요. 히히, 기분 좋다. 애가 엉큼하죠? 세계적인 천연 항구는 밀물과 썰물에 따른 해수면의 높고 낮음에 큰 차이가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차가 심해서 좋은 항구가 되지 못하고 있지요. 큰 배가 항구에다 짐을 싣거나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쪽은 그 동양인이고 이쪽은 서양인이죠. 그런 것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파도와 해일은 어떻게 일어날까? 저 사람 저기서 정말 잠이 든 걸까? 저쪽은 더하네. 책을 보잖아. 그 음표가 달려있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놀러와서 티를 낸단 말이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파도에 흔들려 불에 빠지지 않고 편히 누워있을 수 있을까? 신기해 보이면 너희들도 해보렴. 그러다 꼴깍하면 이 세상과 하직하고 만다고요. 반항기죠. 근데 누나 옷이 좀 특이하죠? 세포가 스트레칭을 하고 있어. 녀석, 진작 수영을 배워두지 그랬니? 그러는 삼촌은 씩씩. 걔가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똑똑이랑 같이. 나야 물찬제비 아니니? 속빈강정. 빈깡통 소리가 더 요란하다더라. 파도는 물을 상하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전진시키지는 않지. 해류를 타거나 바람이나 폭풍이 불 때 바다 위의 물체는 떠내려가는 거란다. 파도를 만드는 힘은 바람이란다. 때때로 파도가 수백 킬로미터로 이어지면서 해일을 일으키기도 하지. 해일은 왜 일어나는 건가요? 파도가 엄청난 에너지를 일으키며 육지를 덮치는 것을 해일이라고 하는데 그건 태풍 같은 강한 바람이나 해저의 화산 분출, 지진 같은 급격한 변동 때문에 생겨나지. 엄청난 에너지량. 역사상 최대의 해일은 1883년 8월 지금의 인도네시아 크자카다우 섬 부근에서 일어난 해일이야. 바다 밑에 화산이 터지면서 높이 300m나 되는 거대한 파도가 부근의 섬을 덮쳐서 수백 개의 마을을 삼켜버렸고 그것도 모자라 시속 10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태평양을 가로질러 엄청 신나서 뛰고 있죠.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의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더 전해졌다고 해. 오스트레일리아쯤에서 멈췄네요. 미국이랑. 당시 화산 분출로 섬이 날려갔다고 하니 해일의 힘이 얼마나 큰지 생각만 해도 아니 얘들 모두 어디 갔지? 태풍도 해일도 아닌데 내 설명 듣고 날려가 버렸나? 이명 피해가 컸던 해일에는 1946년 안류산 열도에서 발생한 해일이 있습니다.
지진의 힘에 의해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 5시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3,000km나 떨어진 하와이 해안을 덮쳤고 집과 다리를 휩쓸어 수백 미터나 떨어진 곳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결국 이 헤일은 170명의 귀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끔찍해. 바닷물은 왜 파랗게 보일까? 자기 배에다 색칠하고 있죠. 파란색으로. 야, 어선이다. 고기를 잡으러 출항하나 봐. 바닷물이 빨간색이라면 굉장히 무서웠을 거야. 꼭 핏물 같을 테니 말이야. 철석. 그리고 시원한 바다라고 하지 않고 뜨거운 바다라고 표현했겠지? 왜 바다는 파란색일까? 그건 햇빛에 비친 바닷물이 파란색만 반사하고 다른 모든 색은 흡수하기 때문이야. 아빠는 늘 멋있게 나오죠. 넥타이도 달리고 그리고 태양도 경청하고 있어요. 물 분자는 파장이 짧은 색은 산란시키고 파장이 긴 색은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지. 그래서 햇빛의 과시광선 중에서 파장이 긴 빨간색은 흡수하고 파장이 짧은 파란색이나 녹색은 잘 반사하거든. 아하, 그래서 바다가 파랗게 보이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런데 바닷물의 색깔이 늘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아.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색깔이 달라 보이기도 하지. 음표가 나오고 있죠? 즐거운 대화인가 봐요. 그럼 바다는 다 파란 게 아니네요. 때론 붉어지는 적조 현상도 볼 수 있단다. 그건 플랑크톤이 갑자기 많아져서 바닷물 색을 변화시킨 결과란다. 플랑크톤? 이때 플랑크톤 때문에 물속의 산소가 부족해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지. 플랑크톤이 많아지면 물고기들의 먹이가 많아지니까 번식에 더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정도 문제지. 갑자기 불어난 플랑크톤 때문에 물고기들이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거야. 물 색깔이 변하는 게 똑똑이를 닮았군요. 내가 뭘? 너 걸핏하면 변덕이 죽을 듯 하잖아? 갑자기 싸우죠? 아빠가 당황했어. 바다의 색깔이 바닷속에 사는 생물의 영향을 많이 받듯이 누가 이러면 이리 쏠리고 저러면 저리 쏠린다 그거지? 방방. 지금은 개성시대야. 좀 더 나은 것을 위해 변화를 주는 거라고. 말재간에 당했죠. 개성시대래요. 그 당시엔 새로운 말이었나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린데 갑자기 새로운 얘기를 하니까 말이 막혔나봐요. 물의 색깔은 환경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바닷물의 색깔은 특히 바닷속에서는 생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적도 부근의 바닷물은 남색으로 보이지만 극지방으로 갈수록 바다의 색깔은 남색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데 이것도 해양 생물들의 영향 때문이지요. 대서양에서는 갈색 또는 빨간 줄무늬가 바다 표면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고래들의 먹이인 요강류 동물대 때문입니다. 또 갈조는 열대지방의 푸른 바다를 붉은색으로 만들고 규조는 황록색의 얼룩말 무늬를 만들며 바닷물을 우윳빛으로 변화시키는 생물도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생존 경쟁은 바다에서도 일어날까? 바다는 생물이 살아가기에 잠시만요. 알맞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나요? 갑자기 최첨단 잠수함이 등장했죠. 생물은 온도의 변화가 적은 바닷물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광물질 등을 섭취할 수 있단다. 하지만 갑자기 늘어난 플랑크톤 때문에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할 때도 있다면서요. 물론이지. 갑자기 교수님 같은 사람이 나비 넥타이를 메고 나타났어요.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플랑크톤은 식물성과 동물성이 있는데 식물성 플랑크톤은 동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고
동물성 플랑크톤은 작은 물고기의 먹이, 작은 물고기는 큰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거야. 평화로워 보이는 바닷속 생활에서도 먹고 먹히는 삶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군요. 바다 생물 가운데 겨우 1000만분의 1만이 잔인한 죽음을 면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는 셈이란다. 끙. 오, 그렇군요. 너무 끔찍해요. 그렇게만 생각할 것도 아니란다. 만약 대구알이 전부 부화되어 그대로 다 잘 자란다면 어떻겠니? 6년 안에 대서양은 대구로 꽉 차고 말 것이라고 어떤 과학자가 말했단다. 자연환경에 저항이 없었다면 지구는 과도한 생명체로 뒤범벅이 되었을지도 모르지. 하하. 휴, 사람으로 태어난 게 천만다행이군. 왜 저러지? 난 흑고래, 청어 5,000마리. 저 글부터 읽죠. 생명체가 온도, 습도, 토양, 먹이, 천적 등 여러 요소에 의해 늘어나지 못하고 일부만이 살아남는 것을 환경저항이라고 합니다. 먹고 먹히는 관계인 먹이사슬의 한 예를 볼까요? 흑고래 한 마리가 배불리 먹으려면 5,000마리의 청어가 필요합니다. 이런 청어 한 마리는 6,000에서 7,000마리의 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물고기는 식물세포인 규조를 13만 개가량 먹어야 합니다. 엄청 먹죠? 네, 놀랐네, 꼬똑똑이는. 왜 바다를 숨겨놓은 보석이라고 할까?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와, 산호다. 어쩌면 이렇게 화려하지? 그런데 산호는 식물이 아니라면서. 나무처럼 생겨서 나도 전엔 식물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산호충에 몸을 싸고 있는 석회질 뼈대래. 그러니까 산호충의 시체라는 거지. 그럼 동물도 아니고 광물이라는 거야? 그런 셈이지. 산호충은 말미잘 같은 강장동물로. 띵, 말미잘. 말미잘이 약간 놀림 때 말미잘이라고도 했었죠, 옛날엔. 요새는 잘 안 쓰는 것 같지만. 바보 멍게 해삼 말미잘 뭐 이런 식이었나? 산호의 석회직 골격 속에 떼지어 살면서 먹이를 잡아먹는 바다벌레의 일종이야. 말미잘은 햇빛의 도움을 받아 몸에서 석회질을 내놓는데 그 석회질이 굳어서 멋진 모양의 산호가 되는 거구나. 산호 중에서 제일 값진 건 연분홍색 산호래. 바다의 보물 중엔 진주도 있지? 이 얘기가 하고 싶었나봐요. 아니네.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지도 설명해 줄 수 있어? 맨입으로는 안 되지. 알았어, 오늘 숙제 내가 맡아줄게. 좋아. 진주 조개에 모래나 기생충 같이 자극이 되는 것이 들어가면 조개는 이것을 없애기 위해 자극물의 겉을 분비물로 감싸는 거야. 뭘 불어넣고 있죠? 이 분비물이 점점 커지면서 단단해지면 아름답고 값비싼 진주가 생겨나지. 좋아하고 있죠?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렇구나. 별로 어렵지도 않네. 그런데 오늘 숙제가 뭐야? 과학 탐구 문제. 뭐 과학? 나 그거 별로 자신 없는데. 너 또 말미잘 해삼 작전 쓰는구나. 뭐야? 말미잘 해삼? 그만둬. 사실은 오늘 숙제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뭔데요, 아주? 산호충은 물이 맑고 수온이 20도 이상인 따뜻한 바다에서만 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 근처 바다에서도 여러가지 산호를 볼 수 있습니다. 진주 조개 역시 따뜻한 바다의 잔잔한 곳에서 삽니다. 진주는 고대 이집트의 무덤 속에서도 발견되었고 18세기에 프랑스에서는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어 왕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진주로 만든 장식품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1920년대 이후 일본의 한 청년이 진주를 양식하는 데 성공. 지금은 여러 나라에서 진주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죠. 지구의 비밀이었고 삼성과학만화 시리즈 글 김정란, 그림 이범기,
감수 권치순이었습니다. 삼성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감사합니다.